네, 얼마 전 경기도 아파트 한 채의 무순위 청약에 300만 명이 몰렸죠. 이뿐 아닙니다. 서울 강남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는 보통 수백 대 1의 청약 경쟁이 벌어지곤 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만든 청약제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들과 따져보겠습니다. 고정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진미은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정부가 대출 통제하고 있는데 역시 이 청약 시장에는 과연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는지, 은행 대출 제한이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 저희가 청약 통장 제도의 문제를 점검하기 앞서서 청약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고정 원장님, 요즘 앞으로 네. 청약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좀 바뀌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날씨만큼이나 뜨겁다, 불장이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 통계를 보면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21년이 이때가 이제 청약이 과열됐던 시점이거든요. 예. 과거에 보면 왜냐하면 집값이 2021년 10월경이 서울은 이제 고점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집값과 청약 경쟁률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네. 근데 그 이후에 3년 만에 청약 경쟁률이 최고치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는 평균이 140대 1입니다. 100대 1이 넘는다는 거는 저는 이제 100대 1, 10대 1만 넘어도 당첨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장이 좀 과열되어 있나 하는 걸 서울은 알 수 세 있고. 자릿수의 경쟁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원펜터스 반포동에 네. 그건 527대 1을 기록했고요. 네. 뭐 최근에도 보면 뭐 400대 1 이런 것들은 보통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시장이 생각보다도 좀 과열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뭐 그런 이유는 아시다시피 진 교수님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 얼죽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얼죽신. 얼어 죽어도 새주택이다. 그래서 새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고 분양가도 오르고 네. 또 신규 분양 물량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청약 시장이 과열되는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금리까지 내리고 집값이 오를 거다 이렇게 기대가 되니까 특히 서울 시장으로 이렇게 실수요자들이 좀 몰리고 있다. 예. 그런데 이런 현상은 상당 기간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그런 가운데도 이제 지방 같은 데는 여전히 미분양이 많아서 지방은, 네. 양극화 현상이 진행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청약 시장에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뭔가 대출 통제, 공급 확대가 나오면 청약 시장에도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여러 가지 청약 시장에 이제 청약 제도가 다양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을 가입했는데 많은 분들이 가입해 있고 그 기간도 굉장히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 가입 기간 이런 기본적인 상황이 좀 어떻게 되나요, 우리? 네, 지금 청약 인구가 2,700만 시대입니다. 2,700만 명.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 내국인마다 그러니까 이 2023년 말에 인구가 5,177만 명이고요. 예. 외국인을 좀 제외하고 내국인만 하면 한 5천여 명 되는데요. 거기에 반을 넘는 2,700만 청약 인구 시대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한 해 분양되는 물량은 얼마나 될까요? 분양 물량? 그렇죠. 네. 얼마 되지가 않는 거죠. 예. 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청약이 한 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요. 예. 더구나 이제 중요한 거는 2,700만 중에서 거의 약 70%가 1순위라는 겁니다. 1순위가 그러니까 사실은 70%. 청약 통장이 뭐 1순위에서 10순위까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1순위, 2순위 정도 되면 다 마감이 되는데요. 예. 그만큼 우리가 청약 제도가 이 2,700만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1순위가 그만큼 많다는 거는 가입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신 분이 많구나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좀 축적성을 좀 느끼게 할 만큼 네. 여전히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야말로 신축을 바라는 신규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한 물량이 되게 많은 상황이고요. 예. 사실 이제 그러면서도 저는 한 가지 또 슬프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무래도 청포자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청약 포기자들. 정포자. 네, 이제 새로운 조어들이 많이 이렇게 시장의 어떤 풍조를 반영해서 예. 많이 생기는데요. 뭐 청약 재수생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청약 재수생.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청약 이탈을 사실 막는 거예요. 사실은 청약 제도라는 것이 단순하게 내 집을 분양받는 목적의 통장뿐만 아니라 네. 사실은 주택도시 기금의 아주 중요한 재원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택도시 기금의 한 221조 중에서 90조가 넘는 돈이 이 청약에 들어온 예금이거든요. 이거를 바탕으로 또 대출도 저리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청약 제도 이 제도라는 것 자체보다 역할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택 시장이나 여러 가지가
청약 통장에 해왔던 우리 사회의 역할이 예. 굉장히 사회 재분배 역할을 해왔죠. 어떻게 보자면 그렇군요. 네. 자금을 보관을 했다가 다시 필요하신 분들한테 줬기 때문에 굉장히 그 순환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예. 이제 이런 재원들이 한 곳의 특정 지역에 집중이 되면서 나타나는 오히려 사회 불평등 문제가 사실 지금 조명이 되는 거잖아요. 불평등 문제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싶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그 문제점을 한번 좀 이따 바로 이제 한번 얘기를 네. 해보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근데 청약 제도가 오래됐고 또 그게 시간을 두고 또 계속 바뀌고 있고 예. 무주택 기간이라든지 가입 기간 또 이렇게 부양 가족 이거에 따라서 점수가 좀 영향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부양 가족 점수가 어떻게 차이가 이제 나요? 오늘 진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아마 학자로서 이제 제도의 문제점 이런 것들은 이어서 설명해 네. 주실 거라고 보고 현황을 보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청약 총 가입자는 약 2,687만 명. 네. 이 중에서 이제 15년이 지금 질문의 요지는 청약 가점이거든요. 15 년이면- 그래서 15년 이상이 넘은 사람 한 330만 정도. 15년이 만점이죠. 가입 예, 기간은. 15년이에요. 네. 잠깐 좀 설명드리면 앵커께서 중요한 질문하셨으니까 예, 오늘 청약 통장 가진 분들은 이제 웬만하면 청약 당첨되기도 어렵겠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민영주택과 공영주택이 공공이 좀 달라요. 우선 네. 청약 저축과 우리가 이제 청약 예금 요즘에 맞는 통장이라고 하는 이게 조금 네. 예, 당첨의 그 기준이나 점수가 좀 다르다 하는 말씀을 복잡하죠, 먼저, 근데? 예, 좀 복잡해요. 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네. 예, 저는 일반적인 그 청약 통장 가입에 했던 예, 예. 사람들 주로 민영주택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걸 말씀드리면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청약 통장 가입 기간입니다. 예. 이게 17점입니다. 17. 그러니까 15년 이상 가입하면 만점이 17점인데 이번에 달라진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같이 알아두면 좋은데 부부가 같이 했을 때는 합산이 3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점은 17점인데 부부의 부부가 같이 네, 15년 그 청약 통장을 써서 3점 정도까지는 플러스 그 올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아무래도 뭐 부부라든지 결혼한 결혼, 사람들에게 조금 혜택을 준 혜택을 거죠. 주는 거네요? 네, 그래서 17점으로 가장 낮고요. 두 번째는 무주택 기간이 32점입니다. 무주택? 그거 꽤 괜찮죠? 예. 그러니까 무주택 기간은 좀 알아야 될 게 만 30세가 된 이후면 결혼 안 해도 무주택으로 인정해 줘요. 30세가 넘어야 된다. 네. 아, 그다음에 따로 이제 살아도 30세가 안 되면 그 기간 인정 안 안 되면 해주는 이제 거예요. 결혼 30년부터 치는 거죠. 30세부터.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신고일 돼야 돼요. 기준. 예, 그러니까 30세 이전에도 결혼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무주택 기간 32점을 포함하고. 이것도 15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15년이 가장 지금 중요한 숫자다 하는 걸 네.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결정적인 걸 지금 요즘 웬만하면 당첨되려 그러면 70점 이상이에요, 서울은. 70점. 70점. 근데 만점이 84인데 70점 이상이어야 서울은 웬만하면 최저 당첨이에요. 그리고 최고는 거의 79점까지 막 나와요. 70 만점이 점을 83대. 막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양 가족 수가 한 명당 가장 높아. 이게 결정적인 변수예요. 네. 5점씩 되어서 이게 35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총계를 17점,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 가족까지 합하면 84점이고 예. 지금 서울의 웬만한 곳들은 민영주택은 70점, 뭐 조금 낮게 나온 데가 68점 나와요.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데는 최소 65점. 70점 서울은 넘으려면 부양가족, 다른 거 청약 무주택 가입 기간 부양가족이 몇 명이 돼야 돼요? 6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 빼고 부양가족이 본인 합해서 7명이면 35점 만점을 받아요. 84점이 아니, 나와요. 70점 정도 받는다. 그러면. 70점 정도 받으려면 적어도 부양가족이 5명 되고 무주택 청약통장 15점씩 다 아니, 15년간을 다 충족해요. 요즘 부양가족이 5명씩이나 되는 과정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좀 의구심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청약 가점 제도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부양가족 수인데 이게 원래 아까 말씀하신 역사적으로 보면 청약 통장이라는 게 내 집 마련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 지금은 뭔가 되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막 투기로 좀 변질된 느낌인데 이제 자, 전반적으로 이 보시기에 청약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우리 하나씩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진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청약의 본질은 그거잖아요. 네.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청약의 금액에 상관없이 가장 오랫동안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배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주는. 예. 그러니까 사실 기다림의 어떤 배분 원칙이었는데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와해가 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시장에 부침이 많았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IMF가 끝난 다음에 이제 2000년대부터 굉장히 청약이 미분양에 대한 우리가 좀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시그널이 있으면 사실 청약 제도를 좀 많이 크게 완화를 한다거나, 유주택에 대한 벌점도 없애준다거나, 또 시장이 약간 좀 지금과 같이 뭐 주택 같은 경우는 뭐 통약 성장 사용 안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기준이 있다 보니까 뭐 주택이 있어도 상관없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풀어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경기의 등락에 따라서 호황과 불황에 따라서 이 청약 제도의 본질보다는 경기 대응형으로 좀 수단화된 것이 지금 많은 분들이 청약을 이해하실 때 청약이 이래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갖지 않았겠느냐인데요. 경기 대응형으로 네. 자주 바뀐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혹인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무슨 저는 대출 규제가 뭐가 있든 새로 규제 정책이 나오기 전에는 계속 이 과열을 멈추지는 못할 것 같아요. 청약 경쟁 과열을 멈추기 어렵다. 그러니까 경기 대응형으로 자주 바뀐다. 지금 상황에서. 네. 예,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뭐 교수님께서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 뭐 저는 조금 현장에서 느낀 얘기를 좀 네. 보완을 하면 첫 번째는 어쨌든 청약통장이 이제 내 집 마련, 그러니까 무주택 실소유자를 위한 그 저렴하게 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게 변질된 것 같아요, 로또로. 그러니까요. 최근에는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곳으로만 몰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로또화된. 근데 어차피 요즘은 이제 경제 문제가 중요하게 되니까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차익이 나느냐. 그러니까 결국 분상제가 적용이 되는 분양가 상한제. 예, 분상제가 적용되는 것은 예를 들면 서울의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원펜타스도 예를 들었고 원벨리도 예를 들었지만 이게 당첨만 되면 막 강남은 10억에서 20억이에요. 우리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2억이고 네. 우리나라 평균. 사람들의 평균 가계 자산이 순자산은 5억인데 네. 이거 당첨 한 번 되면 정말 로또 이상 가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성격으로 변했다는 거.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 얘기죠. 그렇죠. 상한제가 네. 적용되는 거. 그러니까 어. 분양가 저도 이제 상한제 진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 많이 했지만 이게 시세보다 80% 이하인가 또 그런 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실거주 의무도 다르고 예. 또 차익이 다른데 얘기하면 좀 길어집니다만 네. 분양가 상한제 저희가 곧바로 시세 얘기를 차익을 하겠습니다. 노린 이런 수요가 좀 많아졌고 네. 이것 때문에 너무 과열됐고 심지어는 미분양이 된 자녀 물량에 대해서는 봤잖아요. 막 이게 정말 300만 수백만 대 일. 명이 막 예. 모여가지고 이거는 정말 이건 뭐 난리도 아닌 거거든요. 이건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온 예. 국민들이 이쪽으로 이 자원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것도 개선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예. 예, 또 하나는 청약 제도가 좀 이어질지 모릅니다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누더기가 됐어요.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 네. 저도 지금 자료를 예. 많이 지금 가져와서 그러니까요. 작가님한테 보고 있는 이유가 왜 그렇겠어요. 네. 하도 이게 매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출산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이걸 주택 정책에 잡는 그 자체까지는 좋은데 예. 이게 이제 저출산이라든지 또 부부라든지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거 여러 가지 특별히 변수가 자꾸 추가되거나 빠지거나 하면 너무 자주 바뀐다. 예, 그래서 그게 누더기가 그냥, 되어 있다. 예, 그게 전체적인 구조를 예. 당초에 그 진 교수님 예. 말씀대로 청약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가야 되는데 그것만 엎어버리니까 예. 그게 계속 축적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재 40, 50대의 불만이 많아요. 하나 더 제기하면 뭐냐 그러면 신혼부부나 이렇게 이런 너무 혜택을 출산 많이 가지고 주는 게 그쪽으로 아닌가. 가다 보니까 이제 40, 50대의 무주택자가 분양받을 길이 점점 물량이 줄어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좀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있어요. 무주택 가입 기간하고 그리고 청약주택 가입 기간은 대체로 이제 다 만점을 맞는 분들이 결국은 겨루는 게 이 부양가족 수 점수에서 겨루는데 그게 아까 점수가 굉장히 높은 5인 가족이 뭐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 이게 과연 이렇게 가족이 많이 함께 사는 경우가 이렇게 빈번할까? 이 청약 통장 가입한 분들만 이렇게 가족이 다 함께 살까 하는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가족의 가구 구조를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1인 가구가 대세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혼자 사는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됐는데 사실 이게 1인 가구 비중이 35.5%입니다. 전체 가구에서. 네. 사실은 10가구 중에서 서너 가구는 1인 가구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걸 빼면 2, 3, 4인 남잖아요. 네. 5인 이상이 된다 그러면 우리 전체 예. 가구의 3%, 3%밖에 안 돼요. 3.1%거든요.
그럼 이제 서울을 제가 보니까 13만 가구예요. 예. 뭐 이거 전국으로 보더라도 뭐 100만도 안 되고 77만. 예. 근데 이분들이 이제 다 여기다 넣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실은 서울의 청약시장이 서울만의 시장은 아니고 무순위로 나오거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온 국민의 또 청약 대상이 되다 보니까 예. 과열이 되지만 만약에 만점이 나왔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5인 이상 가구가 다 이제 청약에 가담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나와야 예. 되는 현실적인 수치죠. 그러면, 그러니까 예. 맞지 않는다는 거죠. 맞지 않는 게 아니라 뭔가 약간 꼼수가 있지 않을까, 편법이 동원되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있고 이제 정부도 그에 따라서 이제 지금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거나 네. 아니면 이제 오히려 이제 정부가 이제 조사를 좀 하겠다, 좀 이 과정을 보겠다고 하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자진 자진 포기하시는 철회하고 막 그런 네, 거죠. 취소하고. 분도 나오는데요. 예. 중요한 거는 이 청약 가점을 이루는 세 가지. 예. 무주택 동의합니다. 무주택. 그다음에 청약 기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이게 제일 가점 비중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청약 가입, 네, 이제 가입 기간. 네, 왜냐하면 항목이 크게 세 가지거든요. 예. 무주택, 청약 가입 기간, 가입 기간. 부양가족. 부양가족.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가입을 하고 있었나 이건데 이 점수가 제일 낮아요, 17점. 이 점수가 낮다. 근데 사실 부양가족이라는 문제 어차피 지금 1인 가구가 많아졌고 예. 사실 이제 우리가 굉장히 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도 부양가족 의무 기준이 없어진 이 마당에 부양가족이라는 아주 오래된 잣대로 네. 이 청약 제도를 큰 골격, 가장 큰 점수 35점을 주고 있다는 부양가족에 게 너무 높은 이 시대적 점수 변화가 주었다. 필요하다는 사인이죠. 네, 그러네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래요. 이걸 보고 누가 여기에 맞춰서 내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제도가 이렇기 때문에 사실 제도를 이렇게 구성한 예. 정부 당국에서 일단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네, 문제라고. 부양가족을 부풀리는 뭔가 변칙을 조장하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고 실제 그런 일이 많이 좀 일어나고 있다는 게 현장에서는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그런 첫 1차 청약은 그러는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네. 이제 1, 2차 계약에서 계약이 미달되거나 계약을 포기하거나 하면 그게 이른바 이제 뭐 자녀가 뭐라서 줍줍이 되죠. 무순위 줍줍이다 해서 거기에 지난번에 경기도 아파트에는 한 채 한 채. 300만 명이 몰렸다는데 그렇죠. 이건 하설동탄도 어떻게 그런 그렇고, 네. 그게 그렇게 몰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좀 전에 교수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좀 부연할 네. 부분이 이건데 이렇게까지 할 게 아니라 줍줍이야말로 사실은 저는 중간 소득 이하이고 다자녀 이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전국에 보면 우리가 방송 같은 데 가만 보면 아주 지독하게 가난한데 그냥 이 가족 수는 많아서 우리 저출산 문제에서는 어쩌면 본보기가 되죠. 그런 사람들에게만 대상으로 해야지 이게 전 국민 대상으로 18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누구나 다 통장 없이 이런 일을 하는 거는 그냥 시간과 우리의 자원의 낭비라고 보고요. 오죽했으면 한국부동산원의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마비될 정도였겠습니까? 네, 이거는 정말 바로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개선을 안 하죠? 이거 개선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 않죠. 같은데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그 신의 축복처럼 우리 국민이 주는 그런 선물처럼 이렇게 지금 다자녀 가구에게 만약 중요하다면 이렇게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편법 얘기하셨는데 그건 이제 제가 뭐 교수님보다도 현장에 있으니까 예. 좀 보고 들은 게 있는데 많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부양가족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이를 낳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님 있죠. 시골에 계시는 그 부모님이 주소지 이전. 예, 그 부모님이 친가나 이제 장모님도 가능해요. 네. 장인어른도 이런 분들을 주소만 옮기는. 위장 전입.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옮기고 나서 바로는 안 되고 한 2, 3년 이후에만 인정이 네. 되지만 이런 편법까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의 이 가족 구성의 문제도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부양가 점수가 현실에 너무 맞게끔 높다는 게 조금 합리적이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측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전체적인 게 아니라 네. 공공임대라든지 이런 쪽에 네. 공공분양에서 오히려 점수 이 공공분양하는 청약 저축은 오히려 청약 가입 기간이 중요해요. 10만 원씩. 이 10만 원 내던 게 이것도 중요한데 25만 원으로 공공분양에서는? 공공분양에서 네. 그쪽에서는
지금 이제 2,500만 원 정도가 납입금이 되어야 거의 당첨이 되거든요. 서울은. 그러니까 이건 21년을 계속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 같은 것들도 이제 공공 청약 저축인지 만능 통장, 종합 통장인지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그 받는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서울 이제 강남에서 로또 청약이다 하는 게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잖아요. 분양가를 이렇게 딱 묶어놓기 때문에 인근 아파트의 시세보다 훨씬 낮게 청약을 받으니까 당연히 몰려들어서 이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 수익이 뭐 수억 원 또는 10억 원 이상이 되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우리 진 교수님 혹시 이런 측면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가 또 이제 있기에 네. 청약이 있는 거고 또 이제 여러 선분양이나 이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의 공급 제도들이 서로가 서로 엮여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걸 하나를 폐지하면 연쇄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도미노 효과가. 이 모든 거를 사실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예. 일단은 과거처럼 이제 분양가를 낮게 주면서 오래 기다리신 분들에게 저렴하게 사실 이런 원칙이 되던 시대 때는 분양가 규제라는 게 그래도 여러 문제가 있지만은 저는 효과가 있었지만 예. 지금과 같이 지금은? 특히나 가장 우리 핫한 시장이고 가장 최고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에 이 제도를 둠으로써 지금 강남 네. 3구와 만 용산구에만 있는 지금 거잖아요. 민간 네. 택지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사회적 정서적으로 사실 30억, 40억, 50억 예를 들어서 시세 차익 10억, 20억 이런 우리의 이 얘기들이 얼마나 이 그 정서적인 충격과 사회적 격차를 예.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가 뭐 어쨌든 장단점은 매우 다를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폐지해야 된다. 네, 저는 이 제도를 유지하는 거는 이제 명분이지 이 제도라도 있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양가 저는 상한제를 폐지해야 폐지해야 된다고 된다. 생각합니다. 폐지한 이후 혹시 대안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요. 우리 원장님은 분양가 상한제 유지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폐지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우선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이제 교수님하고 약간 다른 측면이 있는데 당초의 취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실소유자들에게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한다는 관점, 그 제도의 자체는 보면 저는 유지할 좀 필요는 있다. 유지할 필요는 네,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보완이 좀 필요해 보이고. 보완이 필요하다? 네, 어떻게 해요? 우선 뭐 교수님 설명하셨듯이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이 당첨자에게는 큰 엄청난 그 시세 차익을 가져가요. 네. 그리고 이 자체가 또 분양시장을 과열하게 만들고 분양시장이 과열되니까 당연히 기존 시장으로 수요가 옮겨가고 예. 결국은 이런 것들이 또 결국 집값을 올리는 이런 악순환이 나타나고 현재 시점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수요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 분양가 상한제의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이대로 아무런 보완 대책 없이 된다면 폐지해야 부작용도 좀 있어서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공공에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하더라도 이 부분이 이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다음에 실제로 그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이 없는 강남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는 10억 정도의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20억 정도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네. 이제 필요한데 민간 택지의 경우에 좀 보완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마땅한 뭐 방법은 없는 거네요. 혹시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면 그 분양가 상한제가 가격을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 때문에 도입됐고 폐지하면 분양가가 올라가서 주변 집값을 밀어올리는 부작용이 있을 텐데 폐지한 이후에 무슨 보완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는 혹시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대안은 사실 뭐가 많습니다. 어떤 게 많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그거를 보려고 안 했을 뿐이지 많은 나라에서도 뭐 이게 사람 사는 데 비슷하거든요. 어디나 고분양가, 이 분양가로 나타나는 사회 문제가 있고 결국은 분양가 규제의 핵심은 이거거든요. 규제를 하니까 공급이 안 늘어. 아, 분양가 그렇죠. 상한제 때문에 그러면 공급이 늘지 늘어야 않아요. 돼. 공급이. 아, 예. 그러니까 사실은 가격보다는 결국은 선제가 예. 공급 규제 때문에 그러니까 공급이 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이제 이게 막히는 거죠. 그럼 규제를 풀면 예. 공급이 늘어나야 돼. 그 늘어나는 공급에 아,
부담 가능한 어떤 일정 포션을 자꾸 넣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과 같은 공공기여 같은 좀 변형된 방식이긴 하지만 뭐 우리가 사실은 뭐 런던 뭐 플래닝이라든지 네. 뭐 뉴욕이라든지 우리보다 훨씬 또 집값이 비싸지만 분양가 규제를 직접 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사회 식으로 공공기여 충분히 식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네, 우리가 지금 좀 더 말씀 중에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공급을 말씀에 잠깐입니다. 이제 제가 한 말씀만 좀 부연하면 사실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예. 이제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 아까 분양가 상한제 올라갈 폐지 우려가 안 해도 있다. 지금 이 집값이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에서는 또 어차피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폐지하게 되면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네. 분양가가 이제 시세보다 더 높아질. 왜냐하면 새 아파트가 기존의 아파트보다도 거래 가격이 10 내지 20% 비싼 것도 맞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좀 전에 좋은 말씀하셔서 저도 평소 예. 생각 하나 덧붙이면 예.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의 이익을 수분양자가 가져갈 것인가 누가 먹을- 아니면 건설사가 가져갈 것인가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위 말하면 우리가 그 공공기여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단지뿐만 예. 아니라 예, 예.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커뮤니티 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러한 주민이 공동체 시설 이런 것들을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다면 알겠습니다. 그 아파트 주민들이 다 결국- 가져가는 게 아니라 결국 그런 면도 좀 네.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공공기여를 같아요. 좀 높이는 두 분의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안에 네. 대해서 과연 그 좋은 생각 같아요. 그게 이제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3기 신도시 중에서 처음으로 인천 계양지구에서 공공주택이 지금 분양이 된다면서요. 이 3기 신도시 첫 분양이라 좀 본청약이긴 합니다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속도가 이제 5개 지구 중에서 계양이 제일 빠른 것 같고요. 이제 뭐 분양가가 오르든 저가 볼 때는 오르지 않든 어쨌든 분양은 원활하게 잘 될 것 같고 또 기다리는 마음도 클 것 같고요. 예. 워낙 또 계양이나 또 우리가 GTX 기대하는 여러 가지 그 주변에 또 여러 가지 호재나 또 삶의 질이 많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사전 청약, 뭐 본 청약 하더라도 뭐 사전 청약 폐지된 것에 대한 반발로 치자면 그래도 본 청약이 이어가며 다소 좀 뭐 합당한 범위 내에서 살짝 올라간다면 네. 뭐 크게 조금은 올라가겠죠. 네, 사전 아무래도 분양가는. 네네. 네. 인기가 좀 있을 거로 네, 보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네. 상기 신도시를 우리 시청자분에게 한 두 가지만 좀 짧게 좀 짧게 좀 부탁합니다. 얘기하면 하나는 이 상기 신도시는 이제 지난 정부에서 계획을 한 건데 저도 뭐 진 교수님과 같이 이렇게 깊숙이 저도 관여했었는데 이건 정말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청약 열기, 청약 과열 이런 얘기했지만 상기 신도시는 가급적 청약 받는 게 좋고 네. 이번에 계양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많아요. 연달아서 이제 하남 교산이라든지 남양주 왕숙 이런 거 창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상기 있다. 신도시에는 적극 젊은 층도 그렇고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는 거 네.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내 집 마련 대책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조금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공급 확대 좀 기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청약제도의 문제점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그리고 진미훈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